자,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콕스터디 KOK 학원. 그래도 이제 많이 인지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콕스터디 KOK 이주환 교수 많이 이렇게 인터넷 검색되면 나오고 아는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주환 교수입니다 하니까 콕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콕스터디 뜻 얘기하는데요. 좋은 물건을 콕 찍어준다. 콕 되죠?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을 KO 시켜준다. 되죠? 이건 투자 오케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킹 오브 킹. 왕중왕.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저희 콕스터디 과정은 나름대로 이게 3년차 되는 과정인데 이번 지난 겨울 이후로 한 2달 쉬다가 다시 이게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저희 콕스터디 과정에서 하게 되는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개정법률이에요.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들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이렇고 법규 변화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부동산 변화에 따라 어떤 투자 방향은 이렇다. 이런 걸 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콕스터디에서 하게 되는 것들은 상담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의를 했으면 이런 상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법규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것들이죠. 특히 누가 좋아하냐면 이 상담 사례에 대한 것들은 아마추어 분들보다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전문가들이나 개업 공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상담 사례에 대한 얘기 제가 조금 이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콕스터디에서 하게 되는 것들은 저희가 자체 조사 물건, 경매랑 물건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법규랑 상충이 되고 이런 것들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론, 논리에서는 파악되지 못했던 건데 물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콕스터디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체 조사했던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을 참 좋아 보였지만 기각시켰거나 아니면 우리가 낙찰받으려다 폐찰된 물건들, 다른 사람이 가져갔지만 참 좋았다. 그러면 이 물건은 왜 좋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겁니다. 일단은 1교시에 일단 제가 요거에 관련된 얘기 두 가지를 보겠는데 일단 여기 판서 강의로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 중에서 묘가 있는 농지에 대한 중개권에 대한 얘기랑 두 번째는 이제 민박사업자 이에 관련된 정보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물론 개정법률도 볼 수 있는데 개정법률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 여기 묘가 있는 농지를 중개한다. 이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 분이 질문하셨더라고요. 농지를 중개하는데 농지에 묘가 있더라 이거죠. 묘가 있어가지고 이 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중개해야 되느냐. 중개하다 보니까 농지증이 안 나와서 되게 애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런 농지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당에 농지에 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있는 상태로 딱 가면 이거는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해요. 그랬는데 묘가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불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묘 있어도 해줄게. 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농지입증 발급에 대한 조건을 농지법 뒤져보면 묘가 있으면 해주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현실 경제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전체적인 면적이 커요. 근데 묘가 있는 게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농지증 발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은 뭐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한 150평 되는 농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묘가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어서 농사짓기가 좀 까다롭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걸 중개를 할 때 묘가 있는 농지를 중개할 때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 법규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법적 개념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개념과 두 번째는 장사법에 대한 얘기의 내용, 이거에 대한 얘기도 접목돼서 얘기가 진행돼야 돼요.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그런 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가 장사법 이전부터 옛날부터 묘가 있어가지고 제사 봉양을 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영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A가 이 농지를 팔을 때 개업공유사 갑인 여러분이 B에게 중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이 묘가 있는 상태라도 내가 품어 안고 사고 싶다. 이럴 때 얘기죠. 다시요. 우리의 B가 나는 그 농지 위에 묘 있으면 안 돼. 그럼 계약이 빠그러지는 거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B가 여기 뭐 이유는 B한테 물어봐야겠죠. B는 농지 있어도 그 몇 개 있는 건 상관없다. 내가 사고 싶다. 그럼 여기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라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지증을 딱 신청해 보니까 농지증에 대해서 이거는 묘가 많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농지증 자격증명 반려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분묘를 두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 필지를 분할해서 여기는 묘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다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묘를 분할해서 묘가 있어서 이거는 분할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할에 대해서 가능 여부는 또다시 공부가 깊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이게 농업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이냐 아니면 일반 농지냐 아니면 여타의 다른 행위자 있느냐 그 법에서 분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그 법 등에서 문제가 없다면 묘를 분할해서 여기 분할된 번지는 분할된 상태로 그냥 B가 사는 거죠. 그 대신 분묘기권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선 여기에 대한 농지만 하게 되면 지목이 전답과선인 땅인 여기들은 묘를 뺀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중개를 할 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B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일단 사긴 사지만 묘가 규통이 한두 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중앙에 있다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장사법에 따라 설치신고가 되어 있고 설치신고자가 있으면 여기는 실제로 설치신고해가지고 장사법에 따라 두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장사법에 따라서 15년 동안 분묘를 두고 연장의 의지가 있다면 연장의 의지가 3회까지 됩니다. 그러면 총 60년 동안 가능한데 여러분이 중개하는 입장이라면 일이 힘들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장사법 설치 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A는 그 사람들 알 겁니다. A의 동의하에 신고했을 테니까. A가 신고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장특약을 해서 나는 묘를 없애겠다. 이장특약을 해서 계약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이런 경우에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면 이런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기간이 15년에서 많이 남았느냐 아니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한테 상당한 돈을 줘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장에 대한 조건을 A한테 얘기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기간이 끝난다면 이런 경우는 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가부장적 개념의 유기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딸이 있거나 이런 데들은 내가 시집갔고 내가 형제가 없어요. 우리 아들내미 보니까 외할아버지 무덤 챙기래가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납골해서 이렇게 이장해서 묘를 해쳐서 이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은 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내용까지 해서 다 해서 내용을 다 정리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농지법으로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농지법에서 농지증을 신청할 때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A의 땅을 중개하는데 여기 농지 위에 묘가 있다면 중개업자 갑이 B에게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농지 훼손복구 확인서 이거를 내야 돼요. 농지 훼손복구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농지 훼손복구 확인서를 내게 될 때 뭐가 있냐면 장묘업체한테 얘기해서 이장을 위한 견적서 이거를 넣어야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여러분이 농지 위에 묘가 있다. 그럼 중개할 때 농지 훼손복구 확인서를 딱 넣어요. 그러면서 난 이거 원상해서 농사 짓겠다.
근데 여기 묘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이장하는 견적서. 그래서 장묘업자한테 이렇게 이장할 때 얼마 든다. 그런 내용의 그런 걔들 이장에 관련된 서류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세히 요구할 때는 얘들 어디로 옮길 거냐 이런 것까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납골에서 할 때 비용 얼마 뭐 해서 견적서 딱 넣으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분묘 기준권에 있다 이런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들 오면 이쪽에 사람들에 대한 동의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따져보라고 한 거예요. 분묘 기준권이 있는 사람 알파베타 감마가 있다. 장사법에 따라 신고한 알파베타 감마가 있다면 이들도 이런 게 이장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얘네들이 지금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면 조금 이제 무리수를 두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개장의 절차를 통해서 이거는 절차적으로 하겠다. 이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무용고 법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장 특약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장하겠다는 농지훼손 복구에서를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A의 연고 오면 A가 이장해 주겠다는 어떤 특약서 그걸 다 써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농지훼손 복구 확인서에 요거 이장할 때 장미업체, 이장 전문하는 업체들에 대한 견적서 이런 걸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번에 일이 깔끔하게 끝나요. 그러면 이거 이장하겠다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가끔 좀 깐깐한 공무원을 물어보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묘 누구 거냐? 아, 이건 부용고 몸묘다. 입증해봐라. 뭐 이런 게 골치 아플지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장사법 설치 신고 돼 있다면 그 신고자들이 연고자니까 그들에 대한 동의서 또는 분묘기일권이 있다면 분묘기일권 동의서 A의 묘라면 A의 동의서 이런 것들이 다 계약서의 특약, 이장에 했던 특약서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 일이 깔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나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콕스타즈반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매를 받을 때 이런 데도 이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농지를 경매를 받는데 그 위에 묘가 있다. 그러면 이 묘가 있을 때 농지증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낙찰받으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준비해놔야죠. 미리 준비해놓으면 나는 농지증 신청했을 때 나흘 만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려된 사람들은 결국 불허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낙찰받고 낸 사람은 1등과 근소화 차이가 됐다. 차주심 가는 거죠. 그러면 1등은 딱 최고가선언 받고 농지증을 내야 되는데 이런 거 받다가 뭐 하다가 반려되니까 못했어요. 그럼 1등은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러면 차수인자인 나는 바로 준비한 걸 가지고 내가 가지면 엄청난 수익의 부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묘가 있는 농지에 대한 것들 중개하거나 경매에 투자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가끔 경매 물건 보면 전답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묘 3기가 있다, 4기가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 모르고 낙찰받고 나중에 농지증 내려고 보니까 되게 먹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허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손해가 나서 입찰 보증금 몰수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중개 사고 비싸게 나는 게 뭐냐? 계약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복잡해서 농지증이 안 나오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약이 간담한다 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업을 저희가 지금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농지가 있는 묘 중개할 때 어찌할 건가? 이거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재밌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숙박업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집이 아닌 외지 나갔을 때 아는 사람 집에서 하루 거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서 일정 비용을 내고 잠을 자고 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숙박이 필요한 내용의 관련 업종에 대한 얘기인데 앞으로 노후 시대가 되옵니다. 여러분 보면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50인데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넘어가면은 경제적 활동이 힘들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건물 임대업 등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귀농 귀촌을 통해서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 지면서 조용히 소비 생활을 억제하고 조용히 살겠다 이럴 때 어떤 틈새 시장에 대한 어떤 부수익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일명 펜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숙박업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민박이란 개념, 펜션이란 개념 혼돈되죠? 호텔이란 개념 뭐 이게 좀 혼돈되는데 이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영업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 해당 용도 지역이 숙박시설엔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이 이제 주로 상업지역이거나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건축 허가를 받고 숙박시설을 짓는 거죠. 그리고 영업을 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조건에 맞춰서 영업신고하고 숙박시설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일반적 손님들은 뭐 출장 온 손님들도 있겠지만 한 60% 70% 이상이 약간 불륜 시장이에요. 일반인들이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 민박이나 펜션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냐 이런 얘기죠. 오늘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건 민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박이 흔한 말로 펜션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펜션은 조금 더 넓혀지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펜션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런 펜션에 대한 관련 법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농어촌 정비법이 있죠. 농어촌 정비법에서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박사업자 양성해서 시골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이런 펜션이라는 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민박이라는 개념을 좀 떠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관련 법이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사람들 관광객 많으니까 민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별도법을 만들어서 펜션이라고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런 펜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이제 민박이라는 개념으로 딱 지나가게 될 때는 농어촌 정비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다음에 은퇴하셔서 내가 저 시골에 가서 좀 살겠다 이러면 민박 사업자가 관련돼서 가능한 것들도 괜찮아요.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수익을 내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가 대부도에 가보면 펜션 단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펜션, 건물 짓고 펜션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이제 생각해야죠. 농어촌 정비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민박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농어촌 정비법에서 민박, 우리가 흔한 말로 펜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법률 용어는 펜션이 아니라 거기는 민박이에요. 그럼 민박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조건 맞아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지역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민박사업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나 민박하겠다. 민박에 대한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 민박사업에 한다. 나 그래서 민박사업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당 지역 거주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볼게요. 조금 이따 보면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에요.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서울에 살면서 나 이거 펜션 민박 운영할래. 그럼 농어촌 정비법으로는 안 됩니다. 농어촌 정비법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펜션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펜션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거주 주민이 돼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지역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거는 농어촌 지역이어야 돼요. 그럼 농어촌 지역을 도대체 어디로 보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지번 설정 지역이 읍이나 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지번 설정 지역이 읍면이 된다는 얘기는 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번 설정 지역이 읍이나 면에 살고 있는 거주 주민이면 뭐를 할 수 있느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민박 신고하고서 민박 펜션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읍면 거주 지역이거나 아니면 준농어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라는 얘기는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법규가 있습니다.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3조 5호에 따른 이 지역에 보면 읍면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여기는 조금 농어촌을 봐야겠다 지정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 거주자들은 민박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펜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도 같은 데 가보면 펜션 단지가 굉장히 큰데 거기가 읍면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준농어촌 지역은 그럼 어디냐? 자, 동을 쓰긴 쓰는 거예요. 해당 지역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준농어촌이 어디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말합니다. 또는 지번 설정 지역이 동의됐다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입지로는 도시에 가깝지만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골 마을의 모습의 외형적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민박 신고해서 민박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그 지역 거주 주민.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 읍면 지역 또는 농림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농업진흥 구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민박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이 해당 법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건물은 뭘 얘기합니까? 아무 건물이나 짓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건 순수 단독과 다가구까지만 인정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민박 펜션 사업이 안 돼요. 그럼 가보면 연립 다세대 형태로 여러 개 있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런 건물이 순수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지역에서 지어져야 되고 얘도 230m 제곱 미만의 소형 주택이어야 됩니다. 물론 230이라면 작은 건 아니죠. 그럼 민박 사업자를 하게 되면 방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230m 제곱 이내로 사람이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잠자고 먹을 거 해먹고 이런 조건이 뭐가 됩니까? 펜션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펜션을 운영하는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제가 왜 이 펜션에 대한 강의를 하느냐? 특정 지역에 주택을 지어서 이런 민박사업자 해가지고 그 지역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펜션을 운영한다는 것은 수익 모델이 날 수 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은퇴해서 특정 지역에 거기에 살면서 주인 세대 놓고 옆에다 방을 좀 둬서 주인 세대 방 조그맣게 하고 평일에는 그쪽 공간을 뭐 애들도 같이 쓰고 이렇게 놀러 온 사람도 쓰다가 금요일 토요일 날은 펜션 운영한다.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물론 여기가 이제 230m 조건이 있지만 이게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일정 지정문화재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면적이 230m 제곱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할 때 보시기로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딱 이런 거 생각하고 컨셉을 잡고 들어갔다 미스를 해요. 어떤 미스를 하냐면 주택이 싼 게 있어요. 야 이거 싸다. 이거 해갖고 펜션 해야지. 이 주택 싸다. 농업진흥지역 된다고 했지? 여기 면지역이야. 그래서 가보니까 주택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인 주택이더라 이거죠. 법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이어야 되지 농업인 주택은 안 돼요. 농업인 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른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보호구역 같은 데는 단독주택을 짓지만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 주택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만 짓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민박사업자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탄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니까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순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만 된다는 얘기고 숙박과 취사가 된다는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민박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한 60 먹고 은퇴합니다. 시골 고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동네가 집원 설정적이 동이라면 불리한 거고 읍이나 면이라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주소를 옮겨놓은 주민이 돼야 되고 단독을 짓거나 다가구를 짓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가구 짓거나 단독이든 면적은 230 미만이죠. 여기 있는 뭐 어떤 문화재로 지정된 막 전라도 전주 같은 데 가보면 막 전통 한옥마을 지정문화재다 이런 데 몰라도 그런 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민박사업자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맞추는 거죠. 기억 다시 해보세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가능합니다. 여기는 읍면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바닥 조건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추려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저기 가보니까 공주에 가보니까 음식점인데 음식점에 먹고 위에 층에 보니까 잠을 자게 해줘요. 이거는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규모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름에 학예 수련회 많이 오니까 거기서 못 자는 사람 일부가 앞에 음식점 가서 밥 먹고 2층에 와보면 홀이 있어요. 그리고 큰 세면장을 해놓고 거기서 자요. 그럼 여기 건축물의 용도를 딱 보니까 위에 층이 보니까 단독 건물이 아니고 뭡니까? 음식점으로 돼 있어요. 근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사람 말리 몰릴 때 잠잘 데가 없으니까 위에서 잠자게 해줬다. 어떻게 하다 안 걸리면 되지만 원칙은 이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니까 숙박설이 이런 두 종류가 있구나 이해를 하시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영업신고한 숙박설 외에 펜션이라는 개념으로 뜨는 게 농어촌 정비법 민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민박이라는 개념이 좀 촌스럽죠.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용실과 이용실 있잖아요. 미용실은 헤어샵, 뷰티살롱, 별소를 다 쓰잖아요. 근데 이발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전 이발관. 얼마나 촌티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남성 미용실에 대한 것도 이발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용실 개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어촌 민박에 대한 것도 최근에 펜션을 많이 쓰는데 사실 펜션이라는 개념은 이쪽에 나오는 거죠.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국제자유육성법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다 외우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내용을 일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면은 먹고 놀고 마시고 잠도 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잠을 자야 되니까 만든 게 다시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광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시설과는 좀 다릅니다. 만든 법규의 뿌리가 달라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내 돈 갖고 짓는 거지만 관광진흥법 같은 거는 관광숙박시설 짓겠다 이러면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건물 짓는 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은 관광숙박시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꼭 의무적으로 조식을 아침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잠자면 나올 때 프론트 옆에 뭐 식당이 있어서 어때요? 사람들 식사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만 숙박시설 자야 되느냐? 관광지 가서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단식으로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도 또 잠을 잘 때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등장한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관광 펜션이라는 개념이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펜션이라는 원어는 사실 관광진흥법이나 제주도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민박 신고자들이 민박집 무슨 뭐 하류 민박집 뭐 안와리 이거 좀 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펜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펜션을 쓰는 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관광 펜션이라는 게 딱 등장하게 되면 이런 관광 펜션이라는 것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서 조건을 둬요. 가보니까 관광 펜션 3층 이하 너무 크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관광지에는 많이 봐야 되는데 건물이 더 높게 져버리면 건물 때문에 뒤에 관광지 경관을 버리니까 그래서 3층 이하로 뒀고 그리고 여기는 객실이 지금 여러 개 30개 이하입니다. 그러면 관광 객실이 30개 이하이고 여기도 당연히 취사와 숙박이 인정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광 숙박에 대한 얘기는 바베큐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넘어가는데 뭐 외국어 표시할까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갈게요. 간단한 건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관광 펜션이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어디 가서 보면 이런 데가 관광 펜션이구나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노년에 내가 어떤 펜션 개념을 하겠다 할 때 일로 가는 개념 맞고 일로 갈 땐 그 뿌리가 관광진흥법에 있으니까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원을 해준 대신에 국가는 통제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정에 통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가야 돼요. 제주도는 다닐치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니까 제주도가
별도의 얘기를 또 만듭니다. 여기서는 뭘 만들었냐면 휴양 펜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죠. 여기도 펜션, 여기도 펜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보면 관광 펜션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거는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신고고 요건 지정이고 여긴 휴양 펜션은 등록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틀려요. 신고는 아주 경미한 상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지정이라는 것은 여기가 관광지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죠. 근데 제주도는 딱 보면 제주도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제주도에서 만약에 휴양펜션 등록하기 위한 요건 충족 얘기가 나올 때 일단 여기도 건물 층수가 3층 이하입니다. 여기나 3층 이하를 두는 건 간단해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너무 높으면 경관을 버리니까 3층 이하로 두고 제주도의 휴양펜션은 호실이 10개실 이하입니다. 개실수를 좀 작게 했죠. 작게 하고 물론 여기도 지금 취사, 그 다음에 숙박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요 면적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 이 객실 면적이 25m 제곱 이상에서부터 100m 제곱 이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수치를 외우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시각적으로 딱 볼 때 이게 지금 펜션은 펜션이다 하더라도 얘를 만들어낸 근거법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도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데 가서 보면 민박집 펜션들 많이 있어요. 제부도도 그렇고. 이거는 뭡니까? 농어촌 정비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특정 관광지에 딱 가보면 관광지 같은 데 있잖아요.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여기 지금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만든 관광펜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 가보면 제주도에 펜션 많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방 숫자를 딱 세보니까 10개 이내고 방 평수가 25m 제곱 이상 작지 않고 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커플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자야 되니까. 뭐 집단으로 왔으면 남자방 여자방 따로 해서 자야 되니까 100m 제곱 미만 25m 제곱 이상으로 해서 펜션을 짓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드는데 또 제주도에서는 재밌는 게 지목은 상관없이 체험 농장용으로 사용할 것 뭐 이런 조건에 대한 얘기 뭐 확보를 해서 체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휴양 펜션에서 쉬고 거기 있는 데서 말도 타고 여러 가지 제주도 특산물 같은 거 있는 것도 좀 지켜보게 하고 이런 개념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나머지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카페에 자료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은 되셨을 겁니다. 사실 이것과 이것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걸로 혼돈할까봐 얘기를 해드린 거고 얘랑 얘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민박집 펜션은 분명히 숙박시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거죠. 내가 은퇴할 때 시골에 있는 집 같은 게 경매로 싸게 나왔다면 그런 조건에 아까 대인 조건은 거주하면 되는 거고 바닥 조건이 맞는가 보고 건물에 대한 사이즈나 건물의 용도 이게 맞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민박사업자로 가면서 내가 농어촌 귀농귀촌에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통한 어떤 법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런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얘기 좀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감사합니다.